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연히 필연처럼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걸까요? 재판만 하면 무죄의 솜방망이 처벌, 검사는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소도 골라 하며 선택하는 신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쩍 벌어지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두가 놀라 자빠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고요?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선배가 되는 건데요. 이래서야 어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빨리 기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이 배당됐는데요. 이게 과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이 맞는 걸까요? 혹시 판사가 한 명뿐이었던 건 아니겠죠? 하도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라 상상의 나래를 또 펼쳐봅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인데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현재까지 헌재 재판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이런 자에게 사건이 자동 배당된 거죠. 정말 우연으로 말입니다. 이 재판관은 1989년 법관으로 임명됐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형사합의부장,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는데요.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선혜, 이석태 재판관은 각각 오는 3월과 4월 임기가 끝나는데요.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 7명만 남아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달라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거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탄핵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 소장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데요.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데요. 현 법사위원장은 국힘당 소속 김도읍 의원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소추위원을 맡은 권선동 의원은 이른바 비박계였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내부가 분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힘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이 장관 파면의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나설 가능성은 전무한데요.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율촌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80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인데요. 대표 변호사 최동열 변호사가 눈에 띕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20기로 22년간 판사로 재직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또 서울대 법대, 관계를 따지면 또 선후배가 되는 거죠. 지긋지긋한 서울대 법대 카르텔, 안 썩을 내야 안 썩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자료인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50억 클럽에만 특검 수사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봉 기자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검언유착 법조 비리는 2011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수사부터 시작됐고 그로 인해 서민의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는데요. 그는 대장동 땅에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 3천억 원이 묻혀 있다며 대장동 사업의 성공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는데도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땅에 계약금으로 묻힌 피해자 예금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검찰에 고발을 했으나 번번이 수사가 무마됐다고 짚었습니다. 본 기자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남욱은 검사장님이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 그래서 수사관이 아예 대놓고 봐줬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며 그때 50억 클럽을 비롯한 고위 법조인들이 검경의 수사를 무마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해자 예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특검에서 검언유착 법조 비리를 쏙 빼고 특검을 하면 향후 재판 결과 대장동 업자들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한다고 해도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단 10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봉지욱 기자는 특검 수사의 초점을 50억 클럽에만 맞추자는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이 왜 이러는지를 묻고 싶다며 그리고 본인들 주장에 앞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이번 곽상도 의원 판결로 네. 검찰의 감싸기 수사 그리고 법원의 부실 판결 네. 이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 특검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이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사실 국회 안에 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알겠습니다.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를 해놓고 네.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0억 클럽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 특검이 가동되어야 되지 않느냐며 특검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돼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또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일단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사안으로 특검법을 합의해놓고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라 이런 부분들도 더 우리가 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특검에 합의한 사람들도 그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 같은 소리일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현실 정치에 몸담아 정치를 한 지 몇십 년이 지난 정치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천진난만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데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간의 전쟁, 선과 악의 전쟁, 허점이 보이면 지고 마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무슨 애들 장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정의당이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 정당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정치, 제발 꿈 깨시기 바랍니다.